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괴담이나 미제 사건이 아니고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벳 G부터 시작하는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이전에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공포증들은 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알아볼 공포증은요, 갈레오포비아, 상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갈레오포비아는 상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의학 용어입니다. 갈레오포비아란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고요. 갈레오스는 상어를 의미하고 포비아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레오포비아로 진단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5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상어를 매우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어는 만나면 높은 확률로 죽을 테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일단은 당연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의 미디어에서 조장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갈레오포비아는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상어에 대한 두려움은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종의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상어를 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어는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미디어에서 되게 포악하게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어를 피하려는 그런 본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갈레오포비아가 있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상어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턱이 공포증에 시달리는 이런 원인이고요. 사악하고 끔찍하고 무섭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상어의 공격의 위험은 통계적으로 상당히 낮다. 2018년에 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마리의 상어를 죽였습니다. 반면에 상어는 같은 기간 동안에 사람을 고작 5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봐도 압도적으로 사람이 더 상어에게 두려운 존재일 텐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변가나 낚시터에서 만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 갈레오포비아는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수의 증가, 호흡 곤란, 떨림과 호흡의 메스꺼움, 현기증 같은 증상을 포함합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통제력 상실, 불면증 혹은 악몽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단지 상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어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상어의 사진을 보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포증의 증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냥 해안가를 봤을 때도 동일한 두려움과 공황 상태를 느낄 수가 있다. 물론 이 공포증에 대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 위에 상기했던 그런 증상들을 느껴야만 합니다. 악몽도 6개월 동안 상어 악몽만 꾸고 바닷가에 가도 상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6개월 이상 돼야 최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중매체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어가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인 것처럼 묘사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많은 해양생물학자와 동물권리운동가들은 상어가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어가 가장 흔하게 먹는 먹이는 물고기지만 더 큰 몸집의 상어의 경우에는 물개나 바다사자 같은 반수생 해양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람을 먹는 종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과학 문헌에 따르면 인간은 전형적으로 먹는 상어의 먹이가 아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간을 먹을 일은 거의 없다. 또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상어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상어가 인간을 공격하는 것도 대부분은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 혹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이건 뭐지? 새로운 물고기인데? 요놈 봐라.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지 먹으러 오는 거는 일단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나 생명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서퍼 같은 서핑하는 사람이나
수영하는 사람들을 무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다만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물론 상어가 문다는 거는 이제 아마 최소한 신체 절단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합니다만, 여튼 그렇고요. 사실 인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상어가 인간에게 가하는 것보다 상어에게 더 큰 위험을 주는 동물입니다. 상어에게 공격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상어 살처분, 그러니까 상어를 때로 죽여버리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상어가 우선은 위험하다 같은 부정적인 평판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살처분 같은 거를 정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해양 보호론자들은 상어 살처분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아주 효과가 떨어지는 기술이다, 상어를 죽인다고 해서 인간을 덜 공격하는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답니다. 현재로서는 상어 살처분 관행이 상어의 공격률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중문화 속에 갈레오포비아가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5년에 개봉한 영화 조스. 이 영화가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는 포식자라는 개념을 대중화하게 됐고요.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겼습니다. 개봉 당시에 이 영화는 전례 없는 관객의 흥분과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공포 영화였다는 거죠. 1974년 조스 책의 원작자인 피터 벤클리는 그의 책과 영화가 상어 개체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 게 본인의 책과 영화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75년 영화 조스의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조스에서 백상어를 잔인하게 묘사한 것이 상어의 개체수를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어를 두려워하는 갈레오포비아는 이런 공포증입니다만, 다른 공포증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공포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인간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젤로토포비아.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사회공포증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만 독일의 심리치료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마이클 티체? 이 사람이 임상 관찰을 통해서 일부 환자가 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거나 조롱의 거리가 되는 거에 징후를 계속 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좋아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게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더 혹시 내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더 살피고 주변을, 그런 식의 행동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인상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남들에게 놀림감이 될 것 같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티체 박사는 그들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 특정한 움직임 패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무 인형처럼 비슷하게 어색어색하고 뚜걱뚜걱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 상태를 피노키오 증후군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젤로토포비아가 발현되는 추정 원인입니다. 어렸을 때의 경우에는 양육자와 유아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해서 원만한 관계를 쌓지 못했을 경우고요. 다음으로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에 젤로토포비아가 생기는 원인은 본인이 뭘 해도 약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혹은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사이버 불링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뭔가 악플 같은 거 심하게 당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좀 추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성인기에 발생하는 원인은 비웃음이나 조롱 같은 강렬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있지 않나? 이런 경험이 없기가 힘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원인이 좀 뭐랄까 무난하네요. 굳이 이렇게 공포증까지 느낄 만한 공포증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극심하게 당했다든지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은 젤로토포비아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다음, 얼음처럼 차갑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유머 감각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신체 장애, 예를 들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긴장성 두통을 느끼거나 몸이 떨리거나 현기증, 수면 장애를 느낍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했던 피노키오 증후군을 보입니다. 뭔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뚜걱뚜걱뚜걱 하는 그런 되게 뭔가 어색어색한 느낌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다음, 생기, 자발성, 기쁨 같은 어떤 능동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갖추는 형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좀 적다. 다음, 유머나 웃음을 편안하고 즐거운 사회적 경험으로 느낄 수 없다. 불편한 거죠. 아무리 분위기가 편안해도 나는 불편해. 그런 편안함이. 힘들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때 격하게 분노합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웃는 사람을 향해서 폭력적인 공격을 가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아마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나를 보고 웃는 게 아니어도 웃는 사람이 보이면은 그냥 달려든다든지 그런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이 젤로토포비아와 연관되어 있는 큰 감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낮은 기쁨,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포심, 그리고 높은 수준의 수치심 세 가지가 다 있는 경우에 이 젤로토포비아에 연관될 확률이 높고요. 더군다나 일주일 사이에 기쁨의 어떤 느낌을 갖는 것보다 수치심을 더 많이 가졌을 경우에는 젤로토포비아를 겪을 확률도 증가한다. 젤로토포비아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는 능력이 좀 서투르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기분을 더 쉽게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쉽게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젤로토포비아는 놀리는 거나 괴롭힘, 조롱 요런 거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다 놀리는 게 베이스지만 뭐 장난치는 거랑 괴롭히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즉 누군가가 친절하고 장난기 있게 다가가려고 해도 젤로토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조롱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여러 테스트에서 젤로토포비아는 종종 자신의 잠재력과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젤로토포비아는 자신을 덕망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지적 능력이 IQ로 치면 6 정도가 더 낮다. 최소. 이런 식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일단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약간 자격지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 그리고 젤로토포비아인 사람은 웃는다고 기분이 더 좋아지거나 더 명랑해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웃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그들이 있는 재치나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더 안 웃겨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더 좀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무리 괴롭힘 당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놀림감이 될 만한 일을 하기도 하잖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각자마다 아주 크게 기억에 남을 정도의 큰 외상적인 스트레스를 줬다면 이런 젤로토포비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참 기이한 공포증이네요. 다음입니다. 게피로포비아. 야, 이거 말이 돼?
다리와 터널, 특히 이러면 이해된다. 오래된 다리와 터널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경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기차에 타거나 버스에 탄 승객의 입장일 경우에는 다리를 지나갈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피로포비아는 다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게퓨라랑 두려움을 뜻하는 포보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게피로포비아는 다리를 건너갈 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럴 때 경로를 벗어나서 내가 강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돌풍에 의해서 다리가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또는 다리를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다리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공포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은 아크로포비아, 고소공포증과도 겹치는데 게피로포비아는 물이나 땅에 가까운 다리보다 높은 다리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과도 공통점이 있는 공포증이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다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오래된 다리나 터널 같은 곳에서 느끼는 거라고 하면은 안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다리뿐만 아니라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간혹가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일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거랑 연관된 어떤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거나 내 바로 앞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걸 봤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이런 공포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게라스코포비아입니다. 노쇠,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쇠 공포증은 노화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끊임없는 두려움입니다. 게라스코포비아란 용어는 게라스코, 그리스어, 나는 늙는다 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어와 포보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게라스코포비아는 신체적 젊음과 아름다움의 상실, 독립성과 이동성의 상실, 질병의 발병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저하에 대한 걱정 같이 노화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불안을 원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늙게 되면은 이제 아름다운 육체 같은 것들도 다 볼품 없어지고 몸도 안 좋아질 거고 정신도 기억도 오락가락하게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게라스코포비아를 유발한다는 거죠.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게라스코포비아라고 합니다. 게라스코포비아의 증상에는 수술, 노화를 좀 느려지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보톡스라든지 어떤 리프팅 같은 시술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일상에서 신체의 모습을 덜 늙어 보이게 하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좀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뭐 화장품 같은 걸 골라서 쓴다든지 아니면 식단 같은 것들도 그쪽으로 아주 광적으로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게라스코포비아의 환자는 키가 크는 거, 키가 큰다는 거는 성장기 때 이제 발현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키가 크는 것도 곧 내가 늙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나이대가 있는 사람만 걸리는 그런 공포증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기에도 걸릴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혹은 주름이 생기는 것 자체를 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라스코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극심한 불안과 공황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요. 종종 우울증이나 기분 저하 같은 것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선 게라스코포비아가 보고된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단 보고된 사례가 있는데 12살 때 이런 게라스코포비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14살의 소년이 최초에 보고된 어린이로 여겨지고요. 멕시코의 누에보레온 자치대학의 전문가가 이 증상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성장하거나 노화를 암시하는 모든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일관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키가 크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구부리고 다니거나 신체 발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심지어는 목소리를 일부러 톤이 높은 피치를 높여서 사춘기 전에, 변성기가 오기 전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모든 퇴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늙는 거 싫어잉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로. 게라스코포비아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공포증에 걸리는가? 이 게라스코포비아가 개인의 죽음과 사망률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공포라고 지금은 탐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늙어서 죽게 되는데, 늙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죽음이야 하니까 죽음이 다가온다 라는 거에 대한 아주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된다는 거죠. 혹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소설에서는 노인을 보통 좋고 푸근하고 그런 인상으로 그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괴팍하거나 괴상하거나 매력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늙고 험악한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묘사가 노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생기는 어떤 고정관념을 유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늙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영원히 20대이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아예 성장기부터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네. 키가 안 커 보이려고 몸을 구부리고 다닌다든지 변성기가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증상까지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참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포증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건 언뜻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글로보포비아, 풍선 공포증입니다. 풍선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가장 흔한 두려움의 원인은 풍선이 터지는 소리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풍선의 질감 그 자체, 그리고 냄새 때문에 이런 공포증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풍선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풍선이 터질까봐 만지는 거, 느끼는 거, 냄새를 맡거나 가까이 가는 거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글로버스, 그리고 두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포보스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것은 소리 공포증의 한 형태입니다. 이 소리 공포증은 저희가 첫 시간대에 다룬 적이 있었죠. 예측하지 못하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데, 아무래도 풍선이 터지면은 갑작스럽게 터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소리 공포증의 한 형태로 풍선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밑에는 풍선 공포증의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풍선으로 인한 강렬한 두려움과 불안감. 그럴 수가 있나? 다음 두 번째,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풍선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회피의 행동을 취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상생활에 풍선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풍선 공포증의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그 밑에는 글로보포비아의 증상입니다. 호흡이 빨라지거나 얕아지거나 심계항진을 동반하고 떨림, 땀, 오한 같은 증상을 일으키고요. 메스꺼움, 구토 등을 느끼고 현기증, 머리에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거림을 느끼기도 하고 입이 마르거나 혹은 끈적거리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얼굴에 특히 비정상적인 홍조가 생기거나 혹은 창백해지기도 하고 아주 덥거나 아주 춥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는 그런 신체적인 느낌이 오고 식욕 부진과 불면증도 온다고 하네요. 요 정도가 와야 풍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적당히 싫어하는 거는 공포증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보포비아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밑에 써 있는데요.
풍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선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미디어에 자기가 심하게 노출된 적이 있다든지, 혹은 풍선과 관련된 외상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이 터지는 아주 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 요게 아주 심리적으로 큰 두려움을 동반했을 시에는 이런 글로보포비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글로보포비아는 어린아이들에게 흔한 공포증입니다. 글로보포비아가 발병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거 그럴 수 있다. 자폐증을 앓고 있거나 감각 처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일반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를 느끼거나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졌을 때 그런 감촉 같은 것들도 일반인이 느끼기엔 그냥 풍선이네 이런 건데, 자폐증을 앓고 있거나 감각이 더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이질적인 그런 감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냄새도 되게 약간 고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특히나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소리 공포증을 앓고 있거나 광대 공포증 같은 다른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 풍선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광대는 항상 풍선을 들고 있다, 혹은 풍선은 터지면 큰 소리가 난다 같은 다른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풍선 공포증이 발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불안감을 자주 느끼고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공황 발작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일 때도 풍선 공포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잘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일 경우에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 이런 풍선 공포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좀 재밌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노출요법 중에 하나인데, 글로보포비아, 풍선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한테 치료의 요법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거예요. 이 노출 실험은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피실험자한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동시에 터지는 수백 개의 풍선을 둘러싸게 해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사람을 놓은 거야. 그럼 이제 아주 고통스럽겠죠. 연구원들은 그 남자가 명확하게 어떤 고통의 그런 걸 느끼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터지는 풍선을 최대한 피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걸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을 가운데 놓고 수백 개의 풍선에다가 터트리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끝난 후에 피실험자가 더 이상은 풍선과 관련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풍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터지는 풍선을 이렇게 둘러싸게 해놓고 가운데다가 환자를 놓고 풍선을 터뜨리는 방식의 치료법이 있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풍선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인 노출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어떤 노출 치료의 방법도 있지만은 약물 치료도 있대요. 베타 차단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진정제나 뭐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걸 먹어도 나아진다고 합니다. 풍선 사실 뭐 별게 아닌데 요런 걸로도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네요. 다음은 체육관 공포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잘못 해석된 것 같고요. 짐노포비아입니다. 나체에 대한 두려움이란 뜻이네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알몸인 것을 보거나 자기가 알몸으로 보여지는 것 둘 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짐노포비아인 사람은 실제로 누드에 대해서 두렵다고 느끼고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사회에서 멀쩡하게 생활하는 방법 자체를 터득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본인도 행동을 한다는 거죠. 다만 이런 증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맞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고 노출이 심한 옷 이런 걸 꺼리고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체육관, 호스텔, 호텔 객실, 의료시설, 보안시설, 수영장, 해변처럼 내가 옷을 다 벗어야 되는 혹은
옷을 좀 벗어서 내 신체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장소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는 양방향 거울, 그러니까 이제 거울 뒤에도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죠. 이렇게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장소, 혹은 휴대폰이나 녹음 장치처럼 이런 걸 몰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신체를 많이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됐을 때 혹시 거기에 카메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 공포증의 하나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벗는 거, 남이 벗는 걸 보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장소에 노출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 인간이라면 근데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숙소에 가거나 할 때 혹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상생활에 어떤 장애까지 올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짐노포비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류의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공포증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있지 않은 사실을 뭐 억지로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공포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 이건 뭐냐? 17 공포증이래요. 숫자 17입니다. 헵타데케포비아인가요? 이렇게 읽는 게 맞나? 헤케탑 모르겠다. 그리스어는 못 읽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17을 뜻하는 그리스어랑 포보스, 두려움을 뜻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요. 숫자 17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라틴계 국가에서는 17이란 숫자가 불운하게 여겨지고요. 특히나 이탈리아에서는 17일의 금요일이 불운한 것으로 여겨진대요. 이거 재밌는데? 미국은 이제 13일의 금요일을 두려워하는데 이탈리아 쪽은 17일의 금요일을 아주 불운한 날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공포증은 이제 숫자에 대한 미신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숫자 13을 두려워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한국도 있죠. 숫자 4를 두려워하는, 죽을 4자랑 이제 음독을 했을 때 같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4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알리탈리아 항공기에는 17번의 좌석이 없대요. 비행기에. 그럴 수가 있나?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16, 그 다음 18이야 17번째 행이 없어. 야, 웃긴다 이거. 그래요? 왜일까? 왜 17이란 숫자를 멸시하게 됐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추종하는 이 수학자죠. 고대 17이란 숫자를 멸시했습니다. 왜냐면은 17은 16 그리고 18 사이의 숫자였는데 근데 크기가 4, 4인 사각형 그리고 3, 6인 사각형을 완벽한 형태의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17로는 떨어지는 그게 없으니까 되게 불안을 느꼈던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완벽하지 않다, 숫자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완성도에서 불안정한 숫자다, 뭐 그런 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 제네시스 창세기에서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홍수가 두 번째 달의 17일에 시작됐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성경에도 17일에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17이란 숫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숫자 17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로마자로 썼을 때 XVI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에너그램, 그러니까 이제 앞뒤의 글자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빅시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나는 살았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랑도 연관이 되는, 그렇게 해석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17일의 금요일을 아주 부정적인 날로 여기는데 요 이유가 있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숫자 17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17일의 금요일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요게 아마 아주 유사한 느낌으로 미국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을 두려워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에서 발현되는 공포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문화권에서 17 관련된 걸 좀 꺼려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4에 대한 공포나 13에 대한 공포는 많이 들었지만 17에 대한 공포는 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밌네요. 다음은요. 야, 이게 맞나? 태양 공포증입니다. 헬리오포비아인데요. 태양, 햇빛 또는 밝은 빛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광 공포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빛 혹은 태양 이런 걸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떨림, 메스꺼움, 무감각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공황 발작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감각의 예민함이 수반되는 것들도 있는데 진짜로 신체적인 통증을 겪는 경우도 있대요. 햇빛에 노출돼서 피부가 타는 것 같은 환상적인 감각 같은 것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탄다는 감정이라는 거야. 요거는 당연히 느끼는 거야.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증을 더 느끼는 경향이 있다. 타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도 더 아프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죠. 노출된 피부의 부위가 심하게 타는 거를 느끼는 희귀한 유전적인 결함이 있기도 하대요. 적혈구형 프로토포르피린증인데 이거는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게 맞아. 더 예민하게 적혈구가 반응하니까. 근데 요걸 제외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햇빛을 봤을 때 막상 타는 것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런 태양 공포증 환자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 옛날에 있었어요.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무슨 햇빛 알러지인가? 뭐 그런 거인 것 같던데. 군대에 갔는데 햇빛 알러지를 앓고 있는 애가 있었어. 얘는 주간 활동을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다 긴팔 옷만, 긴팔 군복을 입고 다니고 있고 야외 활동을 아예 못하고. 그래서 그런 애가 왜 공익을 안 가고 현역으로 왔는지 좀 의문이었던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있습니다. 그거랑 아예 똑같은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사한 사람을 본 적은 있다. 이런 공포증의 환자인 사람은 두려움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낮에 야외로 나갈 때 긴 보호용 옷을 입거나 파라솔같이 이런 차단막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태양이 있을 때는 아예 야외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내에 머무르다 보니까 태양이 주는 그런 비타민 있잖아. 비타민 D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결핍에 걸리기가 쉽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만 안에 있다 보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계속 어두운 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겪을 확률도 높다 라고 하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태양은 약간 좀 긍정적이고 뭔가 기분 좋고 요런 게 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는 참 신기하네요. 다음입니다. 파충류 공포증. 야, 드디어 간만에 좀 공감이 되는 공포증이 나왔네. 이거는 그나마 좀 있을 법하죠. 헤페르토포비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파충류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도마뱀이나 뱀, 양서류 같은 동물에게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동물 공포증 중에 하나고요. 뱀 공포증과 매우 유사하고 또 이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파충류를 봤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메스꺼움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사람들은 파충류를 만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파충류가 자기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를 알면은 참을 수가 없어. 버티질 못해. 빨리 도망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식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 공포증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원인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정적이거나 무서운 경험을 했거나 어떤 외상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확률은 일단 높고요.
헤르페토포비아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헤르페토포비아인 사람은 실제로 파충류를 가까이 있을 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유사하게 생긴 잘 만든 모형 파충류를 봤을 때, 다음으로는 파충류의 소리를 누군가가 낼 때. 근데 파충류가 무슨 소리를 내지? 아마 뭐 혀를 낼름거린다든지 뭐 그런 소리겠죠. 요런 걸 좀 묘사하는 그런 소리를 낼 때. 다음 마지막으로는 파충류랑 되게 비슷한 질감의 뭔가 물건을 만지게 했을 때 동일한 증상을 겪는다는 거죠. 파충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파충류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다만 파충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싶어. 사실은 우리 같은 문화권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포증까지 있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나 이런 쪽 있죠. 도마뱀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는 게 흔하고 도처에 좀 파충류가 널려 있는 그런 좀 어떤 동남아시아 같은 지방에서는 이런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저는 뭐 사실 거북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 17년 정도 키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귀여워하는 편인데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물고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치오포비아라고 읽어야 되나? 이치토스? 뭐 이렇게 읽나봐요. 물고기 공포증 혹은 어류 공포증은 물고기를 먹는 거에 대한 공포. 맛있는데? 혹은 이 날고기, 이 생선을 만지는 거 자체에 대한 공포, 혹은 죽은 물고기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문화적인 현상에서 비롯되는 공포증입니다. 야, 역사적으로는 나바호족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인디언 부족일 거예요. 그 부족은 물고기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어류 공포증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정말 만지는 거 자체 혹은 먹는 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막 심계 항진, 두려움, 떨림 이런 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수생 동물에 대한 문화적인 혐오감으로 인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돼지를 먹지 않는 뭐 그런 거, 미국에서 개를 먹지 않는 그런 것처럼 특정 인디언 부족에서는 이런 수생 동물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는 수은 같은 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류들은 깊은 바다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수은 같은 게 몸에 축적이 돼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생선 섭취를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에서도 이제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 이게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약간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좀 무서워하긴 해요. 눈이 어딜 보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두려움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횟집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살아있는 막 머리 쪽만 살아있고 몸은 다 회쳐져 있고 그런 거를 내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플레이팅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에 생명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유쾌한 그런 경험이 아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건 또 뭘까요? 쿰포우노포비아인데요. 옷에 달려있는 단추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야, 지금 말이 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실제 한단 말이야? 이 공포증은 환자가 시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단추를 보거나 단추를 만질 때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국인 중에는 1% 미만이 이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야? 애플의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도 버튼에 대한 혐오감, 그러니까 단추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하드웨어 버튼이 달리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버튼을 자꾸 줄이려고 했구나. 잠깐. 아니 왜 아이폰에 점점 버튼이 없어지나 했더니만은 거기서부터 유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셔츠 같은 옷을 입는 걸 꺼리고 터틀넥, 이게 목티를 입는 걸 선호했던 것도 그런 경향 때문이라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이게 애플 기기의 디자인에서 터치 스크린 그리고 가상 키보드가 생긴 그런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추측하기도 합니다. 야, 이건 몰랐네. 야, 이 유명한 CEO 분께서 또 이런 걸 또 가지고 있어서 제품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거였군요. 처음 알았는데 참 이건 좀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왜일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진짜 오늘 미치겠다. 뭐 이런 게 다 있을까? 마게이리코포비아인데요. 요리 공포증입니다. 야, 진짜요?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의 장애로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을 만큼 심하진 않은 그런 공포증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이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흔하게는 일반적인 사회 불안 장애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요리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불 같은 걸 쓰거나 날카로운 칼 같은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요리로 인한 외상 후의 스트레스가 있던 적이 있거나 요리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요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리된 게 아니라 기조리된, 이미 다 만들어진 그 통조림에 들어있는 요리만 먹거나 혹은 간식 같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는 고혈압이나 비만이나 당뇨같이 건강에 해로운 식단을 이제 내주는 그런 음식점에 대한 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라는 거죠. 이거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어렸을 때는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아니면 안 먹었어요. 그냥 냄새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이질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식감이나 이런 게 아닌 음식들은 극단적으로 제가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구 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가는 일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밥을 해주면 안 먹었어. 근데 그게 사실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안 먹고 친척 집에 가서도 안 먹고 과일 같은 것만 먹었지, 거기서 밥을 해주는 건 다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요리 공포증 같은 증상이었겠죠. 요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익히지 않은 음식 혹은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았거나 세척되지 않은 음식 때문에 이 식품으로 인해서 질병이 퍼질 수 있다 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혹은 음식을 올바르게 조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규칙을 상대방이 잘 지키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요리 공포증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요리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마게이로코포비아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베이거나 혹은 화상을 입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요리를 완성시킬 때 필요한 수반되는 단계에서 다칠 수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건 뭘까? 레시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과정, 이런 거를 생략하거나 잘 문서화되지 않은 그 과정에서 내가 레시피대로 제대로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정확하게 내가 이 요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데에서도 이런 공포증이 수반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음식의 지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또 웃기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 재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어떤 이점 혹은 단점, 위험성, 이런 걸 알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려면은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 거에 대한 과정을 자기가 학습하면서 점점 더, 아, 이거 건강에 안 좋다, 요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이런 요리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는 요리의 섭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의 상실 혹은 장애의 원인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 같은 것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리를 하다가 베인 적이 있거나 크게 다치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약간 좀 어이가 없어. 레시피대로 못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이 레시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이런 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네요. 하여튼간에 요리 공포증이었습니다. 야, 이건 또 뭘까? 마스크로포비아입니다. 마스크 공포증이에요. 유아층이나 어린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특정적인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여기에는 마스코트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미키마우스 탈을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도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 이 마스크 공포증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아동 발달의 초기, 일반적으로 0세에서 8세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땀을 흘리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과도하게 떨거나 울거나 숨거나 의상을 입은 사람 혹은 가면을 쓴 사람한테 도망치는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 이거 이럴 수 있겠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네. 마스크 공포증은 여러 사람이 의상을 입는 행사인 할로윈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혹은 일부 어린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글로벌 코비드19,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야, 신기하네. 사실 다른 분장이나 마스코트 같은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건 공감이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는 좀 의외이기도 하네요. 왜일까 싶기도 하고. 야, 이게 원인이 있는데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이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 크기의 미키마우스 같은 허구의 캐릭터를 마주쳤을 때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미키마우스가 현실 세계에 있어. 근데 성인 크기야. 여기서부터 오는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보통 만화 같은 데서는 작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마주쳤을 때는 굉장히 크거나 너무너무 현실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마스크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의 신체 비율 같은 게 사실 사람에 맞춰서 조금 더 변형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오는 이질감이 이런 공포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대단하네. 이런 게 있다는 건 또 처음 알았는데, 근데 저도 요건 아니지만 아마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마네킹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거랑 비슷한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